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76명 발생했습니다. 94일 거의 100일 가까이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다음 달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금 어제 발표된 게 2,176명, 최근에 2,000명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추석 연휴의 여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국민의 대이동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좀 통계를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예. 뭐 오늘 2,176명은 어제에 비해서는 251명 줄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주에 평균 하루에 몇 명 나왔냐를 보면은 2,030명이 나와서 이전 주에 2,252명보다 많이 줄었어요. 222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실 추석 바로 직후에 진단검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3,000명 이상 나온 여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많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석 이전보다는 좀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지금 젊은 층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실 유행은 감소돼야 되는 것이긴 맞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예. 조금 안 좋은 수치로는 위중증 환자가 2명이 늘었고 사망이 10분이 늘어서 이 사망률을 계산해 보면은 사실은 이 8, 9, 10월에 0.3%를 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방접종 처음 시작한 게 2월 26일이니까 3, 4, 5월에 사망률을 보면 0.6%, 0.5% 정도 되는 데 비해서 6월부터는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 0.35%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고위험군 고령자들 또 의료진들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또는 종사자 전부 예방접종을 하고 나니까 이런 고위험군에서의 집단 발생이 많이 줄어서 사망자는 많이 줄은 데 비해서 예. 이 이후에 7, 8, 9 지나면서 별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드는 억제하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은 사망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사망률 자체가 사실은 0.1%대 적어도 지금의 한 반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안 좋은 지표로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1.2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인 경우는 1.25까지 상승하고 있다니까 역시 수도권에서의 비수도권의 그 확산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 비율도 계속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지금 37%를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당분간 이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유지 정도만 돼도 굉장히 좋겠죠. 왜 그러냐면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감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요. 젊은 층에서의 예방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안심은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감소 추세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시행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한글날 연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추석 연휴, 개천절 연휴 잘 버텨서 잘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연휴도 좀 그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하기 전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7월 말 8월 초에 대규모의 휴가 인원들이 비수도권으로 간 이후에 비수도권에서의 확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돌아오면서 서울 수도권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좀 늘어난 이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추석 연휴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개천절 한글날 이 연휴는 짧기는 하지만 이동량이 추석 못지않다 그러고 두 번 또 네. 연거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을 잘 지내야만 우리가 일상적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으로 완화를 시작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확진자 수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시작 자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만 명이 되더라도 뭐 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데서 보면은 너무나 갑자기 많이 늘어난 시점에서는
예전처럼 분명히 시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한 이번 달까지 정도만 잘 참으시면은 즉 뭐 휴가를 가시더라도 예. 가능한 한 좀 실내에서의 접촉이라든지 실내에서의 마스크를 벗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들, 손 잘 씻고 또 업주들은 환기 잘 좀 하고 하는 것들을 잘 하면은 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예. 역시 휴가의 영향은 이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네. 이 휴가철 지금 오늘 내일부터 이제 휴가가 3일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네. 이때 휴가를 잘 보내시고 또 돌아오실 때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진단검사 받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이요. 어제 다음 달 9일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 이후에 확진자 현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그 정도면 적절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고령층 90%, 성인 80%. 이 얘기는 전체 인구에서는 70%는 넘어갈 것은 분명해요. 네. 10월 25일이나 26일 정도면은 70%를 넘어가고 또 10월 말 정도 되면은 뭐 80% 가까이까지 이제 가는 순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에 면역을 얻는 2주일을 계산하면은 뭐 11월 9일 정도가 계산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데 그냥 투성적으로 좀 대답을 하셔서 예. 실제로 이게 뭐 적극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정도 접종 완료일이 됐을 때 뭐 70% 정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싱가포르냐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70% 넘어가면서 80% 가면서도 방역을 별로 완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사망률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해외 상황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방역 완화를 시작하는 시점, 즉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이 과연 얼마나 완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번 달 중순 지나서 지금 뭐 연휴가 있지만 연휴 지나면서 한 일주일 지나면서 또 한 번 이제 단계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이 시기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조금 더 이건 보수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 날짜 자체는 뭐 지금 결정한 날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방역 지표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조금만 한 발 잘못 나가면은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금으로서는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다른 나라의 경우 이제 앞서 잠시 완화할 때 예를 들어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봐도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병상 확보에 대한 대비나 좀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병상 확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 수는 뭐 400명 이하로 되고 있고 입원율도 그다지 높아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특히 고위험군들은 많이 접종을 받으셨는데다가 사실은 초기에 접종 받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 접종도 받으시니까 실제로 위중증률, 사망률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즉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0.35% 정도 되는 것이랑 또 최근에 이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사실은 추석 연휴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환자들이 3,000명 이상 늘어났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당분간은 좀 늘어날 경향은 보이겠지만 다시 안정세는 찾겠죠. 근데 네. 관건은 과연 얼마나 이것을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병상이라는 문제는 위중증 환자, 입원 환자들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실제로 그 정도 많이 줄어든다면은 확진자가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사망률 0.1%에 또 위중증으로 하는 환자들이 1% 이하로 간다 그러면은 병상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확진자들은 대부분 재택 치료를 할 수 있다면은 더 좋겠고 뭐 예.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생활치료센터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이제 연말쯤 돼서 우리가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어느 정도라도 들어온다면 재택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에서의 치료도 상당히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경구 치료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네. 아유, 어느덧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많이 잘 버텼네요. 그죠? 이제 마지막 80까지 백신 접종률이 되는데 정부가 근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좀 복잡하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단계를 한 2, 3단계로 좀 단순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너무 복잡하죠. 지금 예. 사실 또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지금의 상황 오늘 결과를 보면 56.9%가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0% 올라가는 건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방역을 통제하는 거리 두기 단계에는 뭐 이미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회의감도 많아졌고 또 이 지금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단계적이 아니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예. 우리 국민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제대하고 싶은 것처럼. 뭐든지 철저히 하기는 하는데 또 어떤 희망이 생기면 또 너무 빨리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 백신 패스, 코로나 패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완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혜택을 주면 되거든요. 이것이 뭐 식당이라든지 카페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예를 들어서 깎아준다든가 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뭐 10% 깎아준다는 것들을 업주 측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또 경기장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은 뭐 인원수 제한이 있지만 일본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가면서 한 구역에 다 모아놓게 되면은 예. 이분들은 안심하고 이제 구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제한에서 풀어질 수 있는 즉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시간 제한을 접종 완료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10시지만 뭐 일단 12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의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단계 완화를 간단히 하면서도 좀 더 부작용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은 많겠습니다. 일단 백신 패스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면은 즉 완치자와 또 접종 완료자 그리고 PCR 음성, 이 PCR 음성 굉장히 답답한 얘기거든요. 사흘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면 이걸 갖고서 어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접종률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일단 이 다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창의적으로 고안을 하셔서 많이 주게 되면은 사실은 방역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혜택 접종자에 대한 혜택 얘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접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부작용 걱정돼서 안 한 건데 우리한테 이렇게 차별되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부작용에 대한 보상 범위도 좀 넓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또 어떻게 좀 풀어야 될 문제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 중에 방역 당국의 방침 중에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몇 명 안 돼요. 해봐야 뭐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대폭적으로 뭐 1억이든지 5억이든지 치료비가 5억까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도 보험 다 하면은 하지만 다 책임져 주겠다.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경증 환자인 경우들에 있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닌 한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라든지 적어도 치료비는 다 대주고 어느 정도 보상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예방접종을 안 받는 사람들이 꼭 부작용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에 의해서 맞으나 마나하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뭐 신념을 가지고 안 맞겠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담배값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이 이렇게 걸린다는 것처럼 이런 공포 전략도 홍보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고 특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여러 나라들에서 보면 싱가포르가 특히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 집단 감염 내지는 접종이 미흡한 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경향이 계속 나오는 것이 접종 완료율이 한 30%에 불과합니다. 이 감염이 돼서 증상이 나와도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는 병원 약국에 갈지 몰라도 병원에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게 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뭐 여건이 없더라도
그 고용주가 확인을 하면은 접종을 해주겠다. 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름 밝히기도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를 포함해서 이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차 접종을 맞고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한 0.6% 정도 돼갖고 20만 명이 좀 넘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후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뭐 간단한 부작용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면은 2차 접종을 못 맞게 되는 그렇겠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는 의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진단에 의해서 좀 구제해줘야 되지 않을까. 즉 백신 패스에서 이런 분들은 앞으로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나온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네. 충분히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있는 백신들만 갖고선 다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를 하면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넘어가는 건 어렵겠습니다만은 80% 예방 접종 완료율이 지나가면서 이 고령층이라든지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연령층들이 천천히 감염이 되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내년 봄이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17세 이하도 문제가 되겠죠. 언제 네. 접종을 할 수 있는지 즉 11세 이하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요. 이런 네.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11일부터요. 미접종자들이 예약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건데 백신을 맞고 싶은 종류를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뭐 근본적으로는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가 처음에 예방 접종 그 시책을 마련할 때 그 거부를 한 사람들은 절대로 맨 뒤에 모든 사람이 다 맞을 때까지 못 맞게 하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완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접종은 파이자나 모더나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둘 다 예. mRNA 백신이니까요. 네. 하지만 난 한 번 맞고 말겠다 그러면 얀센 백신은 지자체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특히 안산이라든지 우리 영등포구라든지 여러 구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데에서는 예. 뭐 언제든지 예약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얀센 한 번 맞고 말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선택권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얀센은 선택권이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거의 1차 접종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고요. 앞으로 노바백스가 좀 승인이 된다면 좀 더 선택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밤 8시부터는 이제 임신하신 분, 임신 뭐 예정인 분, 뭐 그리고 출산하신 분들 다 예약을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백신 접종이 훨씬 더 효과가 높나 보죠. 훨씬 이득이 크죠. 예. 감염되었을 때 면역력이 원체 떨어지는 데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크고 사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출산 후에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거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임신부들이 어떤 것도 외부 약물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열심히 권고를 했는데도 30% 넘어가는데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큰 반면에 예. 일단 12주 이내에 초기라면은 이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지금 맞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3개월 좀 지난 다음에 맞는 것이 좋겠느냐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 35세 이상 고령 임신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기에 접종받는 것이 좋을지 전문의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일단 이익은 훨씬 많다. 이건 훨씬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